잠시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3자 회담을 갖습니다. 정치적 셈법이 다른 이들 세 사람의 만남에 어떤 가시적 성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드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 외교는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진공 경희대 개광교수, 김반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먼저 잠시 후에 있을 청와대에서 있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이 한 자리에 앉게 됐는데 네. 자, 속내 얻고 싶은 내용은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 셈법을 가지고 오늘 회동에 참석을 하게 될까요?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중동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예, 그것도 그동안 실적을 또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예, 또 부각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문재인, 김무성 두 분 다 이제 새로 대표되는 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대통령하고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이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또 이 대통령으로서도 사실은 이제 소통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또 이런 기회에 대통령이 역시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또 한번 보면 대통령 위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은 뭐 그런 걸 노린 건 아닐 테고 어쨌든 저 정치권의 협조를 얻으면서 또 충분히 이제 중동 그 순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또 소통의 모습을 보여준다 뭐 이런 차원이 있겠지만 문재인 대표로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치권에서 그 자기 위상을 이제 확인시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제 말하자면 여야 이렇게 카운트 옛날 같으면 이게 뭐 여야 영수회담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여당 대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대표로서는 자기 위상도 이제 분명히 이제 인식시키고 각인시키면서 또 아마 가서 특히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이제 어떤 주문을 하게 될 거고 그 주문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이렇게 서민 경제를 생각한다든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대안을 갖고 있다는 걸 또 국민한테 인식시키는 게 될 거고 또 김무성 대표로서는 가서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떤 뭐 조정 역할도 할 겸 그 자기가 말하는 정치권에서 좌장이다 이런 또 그 이미지를 심어주면 자기는 이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뭐 이 모임 그 자체로 의미를 둬야지 여기서 어떤 성과가 있으리라 모두가 이제 야나 또 청와대가 그렇게 기대하면 아마 3자 모두가 나중에 돌았으면 좀 기대만큼의 성과가 없으면 실망은 하겠지만 그래도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들 바람일 것 같습니다. 오늘 회동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방금 마지막 정리하신 대로 일차적으로 대통령이든 아니면은 야당 대표든 간에 만남 자체가 의미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 그 3일절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제안해가지고 결국 성사가 됐는데 마침 이번에 중동 순방 이후에 뭐 경제 5단체 회장도 만나고 또 최고위급에 해당되는 수장들 다 만나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당 정책도 모임이 있었고 그래서 여야 만남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3년차 가면서 일단 국정의 중심으로서 이쪽 저쪽 다 만나는 회동 자체 의미를 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표 역시 당장 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뭘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안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되게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경제 기조하고 관련해서 전환을 요구하는 정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지금 단기 부양책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소득 주도의 이제 포용적 성장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기조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조치하겠다 저렇게 조치하겠다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년 전에 2013년 9월에 국회 사랑제에서 했을 때하고 대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이제 댓글 관련 논란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과 얘기도 있었고 마침 김한길 대표는 당 시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풀 뭔가 쟁점을 두고서로 회담이 열렸지만 이번은 그런 건 없다라는 점이고요. 대신 이제 과거에 3자 회동이라고 했을 때 황우여 대표가 별 역할을 못해서 말은 3자 회동이라고 했지만 2자 또는 2.5인 회동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유상이 지금 김무성 대표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가운데 여당 대표가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주목되는 바입니다. 그러네요. 3자 회동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이런 부분도 또 주목되는 부분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대선 주자였잖아요. 2년 만에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만나는 건데 두 사람 어떤 느낌일까요?
그때는 경쟁자로 만났고 그러니까 상당히들 서로가 날이 서 있었고 또 상대방하고 이 토론에서도 내가 이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아마 서로 굉장히 상대방에 대해서 긴장도 하고 그렇게 만났겠지만은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고 또 임기가 이제 거의 중반을 향해서 가는 이런 시점이고 문재인 대표는 이제 또 차기 대선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 첫걸음을 실질적인 첫걸음을 당 대표직에 올라감으로써 이제 했으니까 문재인 대표로서는 여기서 뭔가 그래도 저 사람 그 야권의 그 자기 주자로서 손색이 없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입장이고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이제 여유가 있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바로 뭐 무슨 뭐 공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점잖은 자리니까 서로 문재인 대표로서는 이를테면 대통령과 만남으로써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떤 데뷔 이런 이제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과연 저분이 이제 어떤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느냐 이건 좀 국민에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겠고 대통령은 뭐 이미 그때 이긴 대통령으로서 올라왔으면 과거에 대해서 좀 그런 기분은 가질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두 분의 만나면 서로 이제 덕담을 하는 상황이 되겠는데 아마 문재인 대표도 대통령이 말하기 곤란한 것을 뭐 따지듯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듯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다만 오늘은 서로가 말하자면 탐색전 뭐 이 정도 하더라도 그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분위기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넉넉하게 갈 걸로 봅니다. 문재인 대표는 지금 새로 대표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 만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차기 대권 지지도가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실패했지만 지금 잠재 가능성이 아주 큰 지금 야당의 대표로서 만나는 게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이상을 서로 견디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97년 대선 때 당시 이회창 후보가 패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이제 당시 한나라당 총재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속하면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른바 영수회담을 반복해서 했었죠.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전반기 때까지는 당의 총재 역할을 겸하고 있다가 이제 후반에 명예총재로 물러나고 당 대표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전반기 때 당 총재일 때는 계속 이해창 야당 총재하고 영수회담을 계속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에서 6.15 선언하고 와서 첫 번째 해가지고 이해창 대표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도 전달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이제 있던 간에 문재인 대표는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현직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데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테이블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해 준 것처럼 경제 얘기도 할 것 같고요. 최근에 사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외교 현안도 많은 것 같고요. 안보 현안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과연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빈손으로 돌아가기는 뭐하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사전에 가합의안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양쪽이 끝나고 나서 각자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최경환 부총리가 먼저 꺼냈던 이제 소득 문제, 임금 문제 인상 나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보면은 야당이 주장했던 소득 주도의 포용적인 성장하고 단기적인 부양책 중심의 최경환 경제 정책하고 충돌하는 지점인데 접점이 생겼단 말이죠. 임금 인상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제 당에서 김무성 대표도 임금 인상이 아니라 지금 최저임금 문제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쟁점은 달라졌는데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되게 이제 최저임금 문제가 논란이 되면 연말 때 논의가 되는데 지금 이미 새해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연초에 다시 개정하기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단기적인 쟁점들은 없어 보입니다. 아까 나왔던 사드 문제의 경우도 야당과 문재인 대표의 기본 입장이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뭐 중국의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오히려 중국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보는가 하면은 또 이게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정부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달라서 이 문제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정부라든가 여당도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은 사실상 야당도 정리가 안 돼 있어서요. 이거저거 저는 구체적인 사안은 없을 것이다. 다만 아까 지적했다시피 경제 기조에 관해서 단기 부양책으로 가다가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하니까 이것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큰 틀의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표를 통해서 정부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효과도 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 앞서 김무성 대표가 여야 대표들과 자주 만나시라고 건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 회동 앞으로 좀 더 이어지리라고 보시나요?
근데 오늘 만나면서 이제 분위기가 괜찮고 네. 돌아서서 이제 각 당에 가서 이제 네. 브리핑을 할 때 또 청와대에서는 그런 말 한 적 예. 나온 적이 없다. 같은 소리를 해야죠. 같은 곳에 쓰는데 근데 다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된 그간의 경우를 예, 보면 저 영수회담하고 돌아서면 바로 그 깔리는 경우도 있었고 뭐 한 며칠 지나니까 서로 또 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거의 제 기억에는 성공했다는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 그래요? 정도로 예. 심지어 지난 이명박 대통령 때는 같은 당에 박근혜 대표하고 만나서도 서로가 돌아서면 바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 아까 김 원장 지적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특히 서로 쟁점이 될 만한 서로 부딪힐 만한 그런 것보다는 아마 문재인 대표는 자기가 이제 이런 게 좋겠다고 제안을 할 것이고 제의를 할 것이고 아니면 건의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뭐 검토하고 고려하겠다고 하면 그런 정도 나온다면 첫 회동 자체 가지고는 이제 뭐 부드럽게만 넘어가면 그다음에는 또 대통령이 다음에 또 괜찮더라 다음에 또 만나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당내에 들어가서 야당에서 또 다시 대통령이 그 점이 이건 뭐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공격이 나온다면 아마 또 움츠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무성 대표로서도 이제 뭐냐면 사실은 문재인 대표 자주 만나 주십시오 하기 전에 자기도 자주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아마 그래서 그런 좀 마음에 절실함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여당 대표로서 어쨌든 대통령도 자주 만나주고 이래야 좀 위상이 서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자신의 심정도 이야기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드는 그런 오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덕담도 하고 또 같이 논의하는, 국정을 같이 논의하는 한쪽에서는 무조건 공격하거나 아니면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못 받아들인다 이런 식의 관계가 돼버리면 다시 회동이 열리기 어려우니까 서로 협조하고 서로 검토하고 함께 노력합시다. 특히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 초당적으로 대처를 하자든지 이런 합의가 나올 길을 기대하고요. 또 그렇게 돼야 앞으로 우리 외교력도 말이죠. 또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준비한 의제 외에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를 꺼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타일로 봤을 때 준비된 의제 정도만 이제 형식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듭니다. 과거에 알다시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했을 경우에는 조찬 또는 오찬 겸해서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조금 다른 주변적인 얘기도 나오고 분위기도 풀어지고 또 새로운 계기도 갖고 있었는데 그 점에서는 그것도 어쨌든 간에 지난번 대선 이후로 문재인 대표하고 처음 만나는 거니까 탐색하는 과정 또 이런 형식적인 것 자체가 또 새로운 길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런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이야기 하나 짚고 갈게요. 내일 모레 19일 날 새누리당 친이계 인사들이 당초에 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취소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부패와의 전쟁에 과연 그 타겟이 과거 정부, 전 정부, 즉 MB 정부를 겨냥한 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으면서 이번 회동에 좀 의미를 부여하는 언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전격으로 취소했어요. 그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직접적으로 얘기했죠. 취소한 이유를 혹시 최근에 부패 관련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모임 아니냐라는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서 취소했다라고 했던 거죠. 지난 1월 초에 원래 계획했다 했을 때는 김무성 대표가 부탁해서 뭐 개파 모임처럼 보이는 자제해달라 요구해가지고 안 했다가 했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총리의 담화 이전에 날짜가 잡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리 담화 발표 이후에 이게 전 정권과의 갈등 문제가 제기되고 또 직접적으로 이른바 친이계에 속한다는 의원들이 그런 발언도 여러 군데 했죠. 맞습니다. 이재호 의원, 정병우 의원 뭐 이 사람 저 사람 또 심지어는 김영우 당 대변인까지 그런 문제를 지적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앞으로 진행될 과정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마 친이계에서 그런 소지를 안 만들겠다고 그 모임을 이제 취소했는데 그러나 취소했다고 해서 갈등이 해결되거나 그것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원회계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관련 수사도 지금 이전 정권의 실세들하고 관련된 거 아니냐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어서 좀 파장이 계속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뿌리를 찾아내서 비리의 덩어리를 드러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집권 3년 차인데 이렇게 고강도 사정에 나선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본래 이제 정치적 이 사정 그 자체는 그 권력형 비리든 이런 사정은 이제 정권이 새로 시작할 때마다 이제 제시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이제 조성해놓고 강력한 이제 리더십을
이제 더 강화해가지고 그다음 밀고 나가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그런 기회를 못 얻었어요. 왜냐하면 초기부터 여러 가지 저 외부적 요인 때문에 계속 휘둘리다가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3년 차를 맞은 지금에 와서 예. 사실은 기강도 제대로 안 서 있고 대통령의 이 전국 주도력에도 상당히 상처를 입었고 예.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뭐 뚜렷하게 어떻게 성과를 낼 만한 무슨 저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제 상황이니까 대통령이 그래도 이 기강을 바로잡고 공무원 특히 이제 공직사회의 기강도 바로잡고 네. 국민적인 신뢰도 회복하고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사실 정치권이 말을 잘 안 듣거든 지금 특히 여권 내에서도 그렇고 예. 이런 점에서도 한번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 기합을 예. 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완구 총리가 그런데 뭐 옛날 경찰 출신이고 하니까 말하자면 전문가일 수도 있고 또 이완구 총리가 또 그 점을 또 제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자신 있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이완구 총리를 맡기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자신이 직접 나서 가지고 진두 지휘를 하게 될 경우에 그야말로 MB 대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예. 대결 이런 양상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뭐 어느 사회에서나 권력형 비리는 척결이 돼야 되고 공직 기강은 확립이 돼야 되고 대통령의 전국 주도력은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러잖아도 지금 저 힘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큰 승부수인데 예. 상당히 모험이 아닌가. 만약에 여기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밀린다면 분위기에 예, 밀린다든지 아까 뭐 저 친이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여권 내부에서 또 그런 식으로 대결을 양상이 벌어져서 예. 거기서 밀린다든지 그 뒤에서 또 야당이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거 공직기강 이런 거 이야기하다 보면 부정부패 이야기하다 보면 야당에도 자연적으로 또 미칠 수가 있거든. 그 야당에서 또 경계심을 극도로 또 보인다든가 이러면 대통령이 예. 자칫하다가는 말이죠. 예. 궁지에 몰릴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도 지금 각오를 분명히 했다고 예. 그러잖아요. 예. 이완구 총리가 예. 이제 기치를 들고 나섰는데 만약에 이게 이완구 총리가 못 헤쳐나가면 예. 이제는 이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 이 점은 또 유념이 돼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께 요 질문을 꼭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는데 그 사드 관련해 가지고 특히 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관련해서 자, 미국과 중국이 참 열심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네. 지금 차관복급 인사들이 와서 압력을 하고 어제도 발언했고 지금 오늘 러셀 차관보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외교 당국에서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근데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예. 논란이 된 게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번 김기종 사건 터지면서 이렇게 갑자기 부상을 했죠. 네. 그 전에 뭐 부상했는데 논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예, 아니라면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외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비밀스럽게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결단을 내린 가운데 이게 밖으로 노출이 됐으면 좋을 건데 정부 내부에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논란이 커져버리고 예. 외교적 전략상으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다. 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영국도 이미 그쪽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런데 이제 두 개 같이 맞물려서 이것을 택하느냐 저런 택한 돼버렸단 말이죠. 예.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를 했을 때 어느 부분을 놓고 호의적인 평가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이제 외교 점수를 많이 얘기를 줬죠. 했는데 다른 분야에 저는 뭐 그런 비해서. 얘기 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그냥 의전상의 방문 외교는 좀 충분히 활용을 했지만은 구체적인 국가적인 전략하고 관련된 외교들은 사실 그렇게 진행된 게 없다. 대중국 관계도 그렇고 일본 관계도 그렇고 뭐 한미 동맹 이야기하자면 사드 문제 등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쟁점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며칠 전에 그 당정청 15일 날 만났을 때 보니까 현정택 정책수석은 아마 이것은 당 차원의 논의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당정청이 모여서 적당히 다른 일반 여론 청취하듯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정부 쪽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좀 결정 과정에 들어간 것 같은데 정부 결정 이전에 밖에서 논란이 되어버리니까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죠. 그러네요. 예, 교수님. 이 사실은 우리의 그 지정학적인 그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또 그 영내 세력 그 판도 내에서 우리가 위상이 어디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게 사람들은 구한말대라든지 또 옛날에 사실 그래도 저기 원명 교책이라든지 뭐 또 명청 교책이라든지 우리 그때도 그 왕조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했습니까? 그런 입장이 나왔는데 지금도 이제는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거대 세력 사이에서 지금 이래 되는데 사실은요 그 중국이나 미국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자꾸 숙제를
주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사람들의 숙제이기도 하거든. 중국의 숙제이기도 하고 미국의 숙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숙제를 우리만 풀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이런 기회를 그걸 이용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중국한테는 북한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그럼 책임져줘야 보장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중국은 당신들이 설득해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 보고 뻔히 안 될 줄 알면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식으로 그것을 아까 김 원장 말씀하셨지만 이건 전문가적인 그 전문가들의 그 전문가 그룹에서 이것을 그야말로 외교력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박 대통령 그동안의 이 스타일을 보면 못마땅하면 그냥 고개를 외면하시잖아요. 특히 일본에 대해서 그 외교는 이제 좀 그런 건 아니다. 속으로 아주 뭐 답답하고 아주 참 보기 싫더라도 참고 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냥 원내대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그쪽 분야에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 관련 또 통일 관련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청와대 얼라들이란 이렇게 표현까지 쓰고 활동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중대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일종의 본인도 전문가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 제기한 게 아닌가. 단지 청와대하고 무슨 힘겨루기 차원이 아니라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의견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청와대 뭐 국가안보실 그리고 외교부 국방부에서 의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또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아까 김 원장 말씀하셨지만 사실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특히 외교 문제라든지 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일일이 알리지 못할 특히 그 과정 이런 데 대해서는 알리지 못할 그런 속사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간에 이제 어떠냐면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 대책이 없었어.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실망했는데 여러 번 그런 걸 겪었으니까 아마 박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에 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그냥 그렇게 하겠느냐,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느냐. 아마 정밀한 그런 논의나 그런 연구 또 그런 검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야죠. 그러겠지만은 왠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시스템이 작동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국가안전보장 회의는 굉장히 완전히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주요 부처 외교부 장관 무슨 통일부 장관들이 모이고 대통령이 참여해서 토론하고 그런 과정이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가지고 지시하다라는 것은 좀 익숙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모여서 전문가 집단 또 전문가를 대표하는 각 부처가 모여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과연 작동되고 있을까? 약간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외교적으로 점수를 많이 딴 대통령이니까 외교적으로 외교에서 실적도 그만큼 올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권 경희대 개원교수 그리고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